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 인간 생활에 있어서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뭐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식사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고령이 되더라도 정말 마지막 내가 임종을 할 때까지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런 식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양분도 섭취를 하게 되고 삶을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사 돌봄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수업 1시간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흔히 뭐 과거 저희들이 자립지원 케어든 아니면 수발 중심의 케어든 이 모든 그 케어의 방법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이 케어라고 하는 것들이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케어들, 영역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크게 이 세 가지를 핵심 케어의 영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3대 케어라고 하면은 식사 케어, 그다음에 식사 먹고 난 이후에 배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배설 케어, 그다음에 그 이후에 목욕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청결 케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삼태 케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더 추가를 더 하자고 한다면은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동이나 이승이나 그래서 한 장소에서 장소로 옮겨가는 것들을 이동 케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크게 3대 케어 혹은 4대 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식사 케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케어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식사라고 하는 부분들, 뭐 우리가 이제 뭐 식사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는 사실은 뗄 수가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스로가 자립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들이 되었을 때 이때는 이제 식사 돌봄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케어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식사라고 하는 부분들의 인간의 활동과 그다음에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합쳐지게 되었을 때 되는 이 식사 돌봄의 의미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이제 식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영양이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목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영양을 섭취함을 동시에 그다음에 이런 에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리적인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는 데 있어서도 식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단순하게 우리가 뭐 생명을 유지하거나 이런 생리적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만 식사를 하는 것들은 아니죠. 오히려 식사가 가지는 그 다음에 다른 의미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뭐 하루에 삼시세끼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런 생활의 리듬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거나 하는 이런 그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욕구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식사를 통해서 나의 욕구들이 실현이 되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식사들은 상당히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점점 이런 핵가족화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 혼자 그 생활하시는 노인들 이런 독거노인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식사라고 관련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가 이런 그 독거노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질을 바꾸고 여러 가지 생활 반경들을 또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사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좀 더 교류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뭐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사가 가지는 의미는 그게 생리적인 의미와 그다음에 심리적 의미 그리고 사회적 의미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생리적 의미는 당연히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 확보를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오감을 자극을 해서 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인간의 여러 가지 교감신경을 자극을 시켜서 여러 가지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좋은 음식을 먹고 있게 되면은 뭐 행복감이 높아질 수도 있고 만족감이 높아지게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뇌를 자극할 수 있는 뇌 활성화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식사를 한다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신체의 근육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입이나 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체의 각 부위를 써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행동들은 상당히 많은 또 보이지 않는 작은 신체의 근육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근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식사라고 하는 활동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 리듬을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이런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루의 신체적인 바이오리듬이나 생체 리듬들을 조정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식사량이 적더라도 보통 이렇게 삼시세끼 하루에 3번 정도는 반드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주는 것들이 우리의 생활 리듬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요인들 한번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맛있는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들이나 좋은 분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가 되기도 하고 뭐 안심감을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 먹는 식사에 대한 순서들을 생각을 하면서 보통은 먹겠죠. 뭐 그 맛있는 걸 먼저 뭐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맛있는 걸 제일 나중에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개인의 주체성인, 그럼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개인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의 영역들의 의미에서도 상당히 이런 주체성을 유지해 주는데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식사에 관한 예전에 뭐 좋은 추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과거를 회상해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치매 예방과도 사실은 뭐 간접적으로나마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들을 늘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식사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담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마다 가지는 여러 가지 식문화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역마다 뭐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문화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적인 이런 문화적인 교류도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하나의 이야기거리로도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뭐 계절마다 나오는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계절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명절 같은 경우들, 뭐 추석이라든가 설이라든가 이런 명절 때를 맞춰서 우리가 어, 그 메뉴를 준비를 한다라면은 조금 더 계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대장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일상생활의 장기기관이나 이런 저희가 돌봄 서비스라는 과정 속에서도 그냥 매번 똑같은 음식을 제공을 하는 그래서 사실 요즘에 특히 이제 고령이 되면은 씹는 것들이라든가 삼킴 장육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손쉽게 뭐 믹서기에 간다거나 아니면 죽을 만들어 버린다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제공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하게 식사라고 하는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단순하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조금 더 재료의 이런 재료의 느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야채 같으면은 조금 더 녹색이 가미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뒤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음식물을 이렇게 갈더라도 갈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성형을 시켜서 그게 어떤 그 재료로 만들었는지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것들도 있죠. 뭐 생선류 같은 경우들 우리가 잘 못 드시는 경우들을 이 생선을 이렇게 얇게 갈아서 만드는데 그거를 나중에 어르신들한테 이제 제공을 할 때는 그거를 이제 뭉쳐가지고 생선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게 되면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생선 살만 내놓는 것보다는 이게
생선을 만든 거구나라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시각적으로도 이해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작은 하나하나도 사실은 식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모든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영양만을 공급하는 위한 활동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를 먹고 난 이후 그리고 고령이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노쇠가 그 노쇠로 인해서 식사에 미치는 많은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사에 그런 영향들을 끼치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고령이 되면은 감각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미각, 그다음에 시력, 그다음에 후각, 뭐 청각, 촉각, 온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전부 다 감각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맛을 잘 못 느낀다거나 아니면 상한 음식을 먹어도 사실 이런 것도 판단하지 못한다거나 또 화상을 입기 쉬운 특히 이제 저온 화상 같은 경우가 사실 많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고령자들 누워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장판들, 소위 말 전기장판들을 많이 까시는데 아무리 사실은 전기장판의 경우 특히 이제 우리 같은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피부에 감각이 있다 보니까 한 곳에서 계속 이렇게 조금 더 작은 온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아무래도 피부에 저온 화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 일반적인 뭐 일반인들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체위 변환하면서 사실은 이런 저온 화상들 예방을 할 수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활동성이 떨어지거나 침대 에 스스로 체위 변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전기장판이나 이런 것들이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주 전기장판을 쓴다고 하더라도 체위 변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들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씹는 힘이 약해진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근육의 기능들이 떨어지다 보면은 이제 당연히 저작작용도 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씹는 힘이 약해지게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치아가 없는 경우 이제 씹는 힘 자체가 일반인들보다는 그 3분의 1에 4분의 1 이상 약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틀니를 쓰시는 경우들의 경우는 좀 장호한데 사실은 치아가 다 빠져 있는 경우들이라면은 사실은 이런 저작작용들, 잘 씹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항상 고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이런 저작작용이 사실은 씹을 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치아의 이런 저작작용이 바로 뇌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빠지게 되고 그리고 치아가 없게 되면은 치매로 호전되는 가능성도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빨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치아의 기능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키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80세를 넘어가게 되면 젊은 때와 비교를 한다라면은 그 절반 이상으로 약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이 목마름이 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타액의 분비량이 줄게 되고 이제 탈수 현상을 일으키기 쉽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고령자의 경우 이제 뭐 주무시는 경우들 보면 입을 열고 주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쉽게 이 입이 건조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의 이런 감염의 그 위험에도 쉽게 노출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시로 우리가 이분이 물을 드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반드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배려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위장 활동들이 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소화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비나 이런 설사를 야기하기 쉬운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바로 식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식사 돌봄을 할 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떨어지는 기능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식사 돌봄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까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삼키는 힘이 약해진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삼키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음식을 삼키기 이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침을 삼키는 동작들이나 아니면 침을 삼키는 모습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런 그 물대뼈 목젖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자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그리고 올라갔을 때 이제 그런 움직임 자체가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삼키는 힘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신 건데, 사실 이런 그 움직임의 근육이나 아니면 목젖이라든가 이런 울대뼈의 움직임 자체가 사실 정상적이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라면은 결국에는 삼키는 힘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전에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삼킴에 힘이 떨어지는 경우를 보통 우리가 연화장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연화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것들 찍어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전체적인 움직임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병원 가야지만이 이런 그 연화장애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번거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전체적인 그 목젖의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음식물을 잘 씹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작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치아가 없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삼키려면은 나중에 나오지만은 혀의 힘이라든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입에 있는 음식물들을 삼키려면 혀의 운동이 필요한데 뭐 이런 것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신체 기능들이 떨어져서 잘 씹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때문에 잘 삼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잘 씹지 못하면은 안에 내부로 들어왔던 음식물들이 좀 상당히 큰 경우들은 결국에는 삼키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음식물이 큰 경우들은 우리가 사전에 부드럽게 해준다거나 음식을 미리 잘라서 해주는 것들이 필요로 한데, 이때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은 그 보시는 것처럼 음식을 미리 너무 잘게 잘게 잘라 놓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치아 사이라든가 혀 밑에 들어가서 끼어서 사실은 나중에 어, 그 삼킬 때 작은 알갱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식도로 들어가지 않고 기도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사이 뒤에 나오는 그 오연성 폐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폐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작은 음식물들, 찌꺼기들이 입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폐렴으로 확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이분의 저작의 능력에 따라서 음식의 크기를 다르게 해주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구강 케어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구강 케어라고 하면은 이런 뭐 치아에 이런 그 우리가 양치질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치아의 건강만을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의외로 이미 뭐 치아가 없거나 하시는 이용자분들의 경우들이라도 반드시 구강 케어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음식물들이 폐렴으로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구강 케어도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삼키는 힘이 약해진다입니다. 그래서 잘 씹지 못하지만은 거기에 삼키는 힘이 약해질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점도를 증진을 시키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거를 토로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삼키는 힘이 약해졌을 경우에 제일 어려운 것들이 액체류들, 그래서 물이라든가 수분을 섭취하기가 상당히 많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이제 와상으로 누워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수분을 잘못 섭취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잘못 그 폐로 들어가면서 사례가 걸린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삼키는 힘이 약해졌을 경우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점도를 높여서 우리가 삼키는 힘들을 용이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음식의 크기 자체를 한 입 크기 정도로 잘 잘라서 이제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음식물을 너무 잘게 자르는 것들이 어찌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너무 작게 자르다 보면은 입안에서 잘 뭉쳐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삼키기 위해서는 입안에 들어가서 잘 씹었지만은 씹고 난 이후에 이거를 나름대로 삼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설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그 덩어리로 만들어서 사실 삼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폐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 뭉쳐지는
식사가 되어야 되지, 입안에 자꾸 흩어지는 제품들,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음식물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 특히 뭐 콩이라든가 콩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입안에 들어갔을 때 폐렴을 일으키기 쉬운 제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입안에 잘 뭉쳐지는 제품, 그 식자재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식사 돌봄, 특히 이제 식사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도 뭐 사회적인 측면들 또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면의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는 크게 우리가 섭식이라고 하는 것들, 소위 말하는 어, 음식물을 잘게 그러니까 저작작용 통해서 씹고 그다음에 씹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섭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삼키는 작용, 이런 것들 연화. 그래서 씹는 것과 그다음에 삼키는 이 동작들이 이제 크게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돼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망들도 같이 들어가지만은 결국에는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사회적이라는 요구라든가 심리적인 욕구들을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돌봄, 이 사실은 제대로 연계가 되어야지만이 좋은 식사돌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고령자들, 특히 노인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를 해보다 보면 결국에는 이 서비스 질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게 바로 식사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자기가 원하는 메뉴가 나오느냐가 사실은 그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더 나아가서는 식사를 또 혼자서 하면은 또 뭐 역시나 맛이라든가 이런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류하게 만들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장으로서 이런 것들 만들어주는 것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바로 이 식사 돌봄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런 돌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케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들 적용을 할 때 식사 돌봄에 있어서의 우리가 매니지먼트의 목표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런 적절한 영양과 수분을 섭취하는 것들 이 또 하나의 목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영양과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양사라고 하는 이런 또 전문 직종의 또의 연계, 그다음에 이런 정기적인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돌봄 직종에 있어서의 뭐 이런 그 매일매일의 이런 하루의 생활들 속에서 정기적으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플랜으로서 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식사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자기 힘으로 스스로 섭취할 수 있도록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립 지원이라 있어서 또 가장 또 중요한 역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혼자서 식사하고 혼자서 배설하고 혼자서 자기 몸 관리,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인데 결국에는 이 식사도 혼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안전하게 입으로 섭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와상인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휠체어를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분들 경우 아무래도 자세나 이런 것들이 불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입으로 사실을 섭취하더라도 잘 삼키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대부분 주로 이제 요양시설이나 아니면은 이런 가정에서도 와상이 된 경우는 주로 이제 정식으로 된 이런 식사가 아니라, 죽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이제 경관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삼키지 못하시는 경우들은 목에다가 튜브로 꼽아서 이렇게 안에서 피딩을 해주는 형태로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가능하면은, 그런 경관식을 사용을 하는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식사 돌봄을 통해서 가야 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입으로 식사를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그런 뭐 소위 말해서 상식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뉴케어라든가 아니면 메디웨이라든가 보통 아직도 사실은 이런 요양시설을 가게 되면은 이런 예전에 쓰던 경관식들을 계속적으로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폐용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작고 쉽지 않고 식사에 있어서도 안 쓰는 그 근육을 쓰지 않으면 결국엔 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씹는 것들을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먹기 편하게 그냥 간편하게 먹고 영양만 유지하기 위한 쪽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식사돌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대로 된 식사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또 돌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도 바로 관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식사 돌봄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관찰을 해야 될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그러면은 왜 이런 관찰이 중요할까?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면 의외로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환을 불러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뭐 이 불균형한 영양소 때문에, 영양분 섭취 때문에 오는, 영양의 불균형도 있긴 하지만은, 저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런 그 폐렴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그 주로 그 노인들의 사망 원인들을 여러 가지 보게 되면은 상당수가 뭐 예를 들면 심장 관련된 질환들, 심장 관련된 질환들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폐렴, 이 폐렴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영역들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폐렴의 원인이 아니면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이 폐렴의 상당 70% 이상이 바로 이 오연성 폐렴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이 오연성 폐렴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실수로 이제 음식물이 이 식도로 들어가지 않고 기관지로 들어가서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오연성 폐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큰 덩어리 음식이 아니라 작게 입 안에 남아있는 작은 음식물들이 결국에는 폐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폐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폐렴이기 때문에 이 노인들의 사망 원인을 중에 세 번째로 사실 많은 것들이 바로 이런 폐렴이고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구강 케어나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저작작용, 그다음에 삼킴작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오연성 폐렴을 예방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연을 방지를 해야 되겠죠. 이 오연이라는 것들은 오연은 이제 그 잘못 삼키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삼킨다라는 표현이 swallow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표현을 씁니다. swallow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마 여러분도 좀 아시겠지만은 뭐 swallow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삼키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 동물로 보면 제비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한자로 오연을 할 때 연자가 제비연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킨다라는 것 자체의 표현 자체를 제비연자로 쓰고 또 영어식 표현은 swallow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잘못 삼키는 것들. 그래서 오연, 잘못 삼켰다라는 부분들로 해서 오연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연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일상생활의 모습들을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식사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자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사하는 모습의 속도라든가 우리가 관찰해야 할 포인트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모습들을 잘 관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음식물이 목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목 부분에 있어서 잠시 머무는 경우 이때 이제 어떤 패턴으로 음식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옆에서 잘 지켜보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연하기 쉬운 경향들이 있는지들을 잘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경우는 이제 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딱딱한 음식을 자주 남긴다. 라고 한다라면은, 예를 들면 치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라면은, 이런 치아가 있지만은 씹는 힘이 약해지신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러운 것들을 바꿔드려 보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물을 마시면서 자꾸 목에 걸린다. 라고 한다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삼킴의 근력, 삼킴 작용이 기능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물의 점도를 높여가지고 조금 걸쭉하게 만들어서 좀 대응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오염들의 사고들을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찰을 해야 될 포인트들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보게 되면은 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관찰해야 할 포인트는 첫 번째가 식사에 적합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식욕은 어떠한지 예를 들면 식사에 대한 식욕이 없는데 우리가 억지로 식사를 하게 하시면은 당연히 식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식사를 인식할 수 있는가? 지금 식사 이게 앞에 눈앞에 있는 것들이 식사인지 아니면은 먹고 싶게 되는지라는 것들을 식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집안으로 가져 넣는 것들이 가능하냐? 그러려면 손의 활동들이 필요하고 또 손목이라든가 팔의 관절들이 이렇게 얼마만큼 잘 꺾여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관절의 가동 범위들이 충분히 잘 가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봐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씹을 수 있는지, 삼킬 수 있는지, 그다음에 식사 속도는 어떤지, 그다음에 섭취량, 그다음에 식사 이후에 몸 상태의 변화가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들이, 관찰 포인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오연성 폐렴과 이제 처음에 드렸던 자료는 아마 흡인성 폐렴으로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흡인성 폐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오연성 폐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흡인성 폐렴은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나중에 조금 저희가 수정을 하면서 오연성 폐렴으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가능하면 오연성 폐렴을 용어로 이제 좀 용어를 통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흡인성 폐렴을 썼는데 요즘엔 흡인성 폐렴의 용어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식사 자세. 결국 이제 우리가 카페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관찰 포인트들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식사의 패턴이라든가 행동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런 그 잘못 삼킴을 그 삼킴 장애가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뭐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뭐 포지셔닝이나 시팅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식사 자세들을 앉은 자세, 가장 또 바람직한 자세를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을 세우고 당연히 이제 척추를 세워야 되겠죠. 그다음에 턱을 당겨서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테이블의 높이는 팔을 올렸을 때 팔꿈치 각각 90도 정도 되고 그리고 발은 바닥에 꼭 붙어 있어야 되죠.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의자가 높아서 이용자분들이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발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놔주셔가지고 반드시 발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해서 식사를 하시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몸과 테이블 사이의 공간은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공간, 그 다음에 엉덩이를 굳게 앉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자의 높이는 무릎 각도가 90도가 되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쉬운 자세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불안정한 자세가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삼킴 장애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누운 자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운 자세의 경우도 우리가 포지셔닝과도 상관이 연계가 되는 부분들인데 어, 머리에 특히 예를 들면 아까도 보셨지만은 식도가 이제 식사를 하려면 식도가 열려야 되는데 그 식도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몸이 앞으로 약간 기울어지거나 그다음에 고개가 앞으로 약간 숙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머리에 베개 등을 두고 약간 목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 상당히적으로 발을 쭉 뻗고 있는 것들보다는 다리를 살짝 올려주시는 부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웠을 때 이제 식도가 열리기 용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앉은 자세일 때 발받침이나 이런 것들 놓아두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침대의 경우들도 이렇게 자세를 취했을 때 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그 보드라고 얘기하죠. 발판 있는 부분들에 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발에 이제 쿠션 같은 걸 넣어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도 좋고요. 그 다음에 허리는 침대에 접히는 부분에 맞춰주는 것들. 그래서 이 침대 꺾이는 위치하고 허리가 꺾이는 위치를 맞추는 것들. 그래서 침대 위에서도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을 올리는 각도도 중요하죠.
그래서 등 각도를 식사도 쉽도록 조절해 주는 것들이 좋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상체를 약간 기울여 주게 되면은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는 것들이 용이하도록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아까 침대 위에서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요 동영상 같은 경우가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대를 올려주고요. 이때 이제 이렇게 올리더라도 머리 부분들 베개로 자세를 유지시켜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식도를 좀 오픈시켜 줄 수 있는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보조 도구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자세 유지를 해주시면은 상당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식사 동작들에 있어서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식사에 필요한 동작들, 여러 가지 관절의 움직임들을 보시는 것들이 필요로 한데, 식사할 때는 당연히 뭐 손가락의 움직임들, 팔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동양에 있어서는 이 젓가락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젓가락이나 숟가락 등을 계속 쥘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상당히 또 식사에 필요한 동작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그 젓가락이나 숟가락들을 잘 쥐지 못하시는 경우도 생기게 되면은 뭐 요즘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 예전에 아이들이 쓰던 끝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뭐 이런 젓가락이라든가 이런 숟가락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손에 쥐는 것들이 약해졌을 때 이런 숟가락 그 손잡이 부분을 좀 더 두껍게 해서 거기에 예를 들면 스폰지라든가 같은 걸 끼워서 쥐게 해서 식사를 하시거나 하는 여러 가지 보조기구들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릇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릇을 잡거나 들고 버티는 것이 가능한가.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의 경우는 식기를 들고 먹질 않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두고 먹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 보면은 식사 그릇이 바닥에서 이렇게 미끄러져 가거나 막 이렇게 테이블 위에서 놀거나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식기 밑을 이렇게 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고무 패드를 깔고 사실 식사를 하시면은 그릇이 움직이는 경우도 좀 덜 하겠죠. 그다음에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식기를 들고 먹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도록 하는 손잡이가 붙어 있는 식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문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런 다양한 용기들, 도구들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집을 수 있고 그 양이 적당한가, 음식을 집을 거나 아니면은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사용을 해서 음식을 들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음식물을 입속까지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입을 닫을 수 있어야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동작들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잘 관찰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런 동작들을 봤을 때, 그러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겼을 때는, 왜 못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 못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서 돌봄을 제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젓가락을 사용하면 뭐 짚기 힘들 것 같고 잘 흘린다. 제일 많이 편히 그 고령자 식사에서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그 젓가락 대신에 뭐 숟가락을 사용해서 먹게 도와드린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지금 사례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식사 문화에 있어서 숟가락이라는 게 없거든요. 거의 모든 이제 국물 종류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젓가락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국물을 마셔야 될 때는 그릇을 들고 마시는 문화다 보니까 숟가락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령자들이 되면 이런 숟가락을 사용을 해서 드시게 하도록 또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식사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관절의 기능이라든가 손가락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제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삼킴 작용, 특히 이제 씹고 삼키는 이런 여러 가지 동작들, 입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동작들을 또 잘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그 섭식과 연화에 있어서는 크게 우리가 5가지 단계로 나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고 식사를 씹고 삼키는 동작들은 크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보통은 이제 인지기, 그 다음에 뭐 준비 있지만 저잡기, 그
그다음에 구강기, 인두기,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연도기 뭐또 비슷한 표현을 쓰긴 하는데 학자마다 식도기를 보통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식사라고 하는 동작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단계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인식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음식을 인식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은 이 음식 스스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 음식이 뭔가를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이 음식을 판단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후각을 동원한다거나, 청각이나, 그다음에 시각, 촉각, 미각 이런 것들을 전부 사용을 해서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를 인지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인지기들의 감각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내가 먹고 싶게 만들어주거나 식사를 하고 싶게 만드는 것들이 될 텐데,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냄새라는 것도 당연히 그 재료가 가지고 있고 요리를 하다 보면은 후각에 의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로 이제 치매 어르신들 치매 케어를 할 때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양시설에서 식사를 그 준비를 할 때 가능하면은 이 밥은 가능하면은 주방에서 만들지 말고 좀 홀에서 각 층에서 만들도록 하는 것들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밥을 여러분들도 이제 밥을 압력밥솥이라든가 이런 곳에 짓다 보면은 밥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김도 나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후각을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사 시간이 다가오는가 보다라고 미리 대부분 이제 이용자분들이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누워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밥이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사실 심리적으로 준비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자극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밥은 이용자분들 옆이나 아니면 그 밥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한 또 돌봄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듣는 것들, 소리들. 그래서 보통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할 때 요리 프로그램 중에는 튀기는 요리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리 같은 경우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침샘을 자극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시각적인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믹서식으로 해서 음식만 갈아서 제공을 한다면은 이게 어떤 음식이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절대 뭐 제품에 대한 이런 시각이나 감각을 통해서 먹고 싶다는 생각들이 안 들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믹서식은 자주 하시는 게 이런 이 인지기에 있어서 또이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믹서식은 자주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만지기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만지는 것도 손으로 만진다라기보다는 바로 혀로 느낀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혀가 이제 앞으로 예를 들면 먹었을 때 씹는 식감 이런 것들도 사람한테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갈아서 드리게 되면은 결국에 이런 촉각들, 이런 느낌들이 감각을 우리가 자극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미각이죠. 이런 짠맛, 신맛, 뭐 이런 것들 맛을 대한 그들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들. 그래서 이런 오감을 사전에 인지를 하면서 조금 더 계속해서 내가 식사를 하고 식욕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사전 단계, 특히 우리가 고령자의 경우 이제 활동량이 떨어졌을 경우는 아무래도 식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식욕이 없을 때 이런 부분들을 식욕을 생기게 해주려면은 지속적으로 이런 인지기를 길게 가지고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먹고 싶은 식욕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데 만약에 음식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 예를 들면은 계속 와상이라서 누우면 계셔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 생겼을 때는 사실 이런 인지기들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돌봄을 제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그 와상인 부분 어르신들이 계셨을 때도 바로 입으로 음식을 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를 눈으로 보게 해서 코로도 살짝 갖다 대어 보시고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가 자꾸 그 안에서 내부에서 씹고 쉽게 만들고 삼키고 쉽게 만들어 드려야 되지 그냥 집어넣어서 로 밀어 넣어서 예를 들면 드시게 한다면은 절대 사실은 삼킴 작용이 원활하게 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 바로 이 인지기라고 하는 식사에 있어서 인지기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작기죠. 이제 저작기는 음식을 씹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작은 음식을 입에 넣고 씹거나 으깨거나 하면서 그리고 타익과 섞는 과정이죠. 타익과 섞는 과정인데 이 타익을 섞는 목적, 그래서 이제 침이 섞이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삼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음식물이 잘게 잘게 쪼개졌을 때는 삼키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침이 들어가서 사실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졌을 때 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결국에는 씹는 것도 잘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또 입에서 침샘이 분비가 되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침샘이 자극되지 않는다면은 음식이 잘 넘어가지 못하겠죠. 특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연성 페넴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침을 통해서 이런 음식물 자극, 남아있는 음식물들이 대부분 다 식도로 넘어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입이 건조할 때는 당연히 이런 음식들이 폐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준비기나 저작기의 중요한 부분들은 입을 닫고 잘 씹을 수 있는가? 입을 열고 씹을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입을 닫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잘 씹을 수 있는가? 혀의 움직임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아가 잘 고르게 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저작 작용이 가능한 분들과 안 되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 방법도 달라지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구강기입니다. 구강기는 여기에서는 이제 씹은 음식을 입에서 목으로 넘기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구강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바로 혀의 역할들입니다. 혀가 입안에 있던 것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혀가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혀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술을 닫아줘야 되겠죠. 닫아줘서 입안에서 압력을 발생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연구개를 통해서 밀어주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 제대로 삼키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입안에서의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입안의 작용들을 육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의 삼킴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삼키 기능까지의 속도가 얼마만큼 걸리는지 이런 것들도 너무 늦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목으로 넘어가서 들어갔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잘못해서 목에 걸려 있는 경우들 를 생각을 했는데도 음식을 집어넣게 되면은 당연히 질식으로 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통 이런 연화장애를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구강기들 아무래도 아까 보셨던 인지기나 인지기의 경우는 우리가 외부에서 여러 가지 감각이나 이런 걸 깰 수 있는 케어를 하면 되고, 그리고 저작작용을 해야 되는 그 저작기에서는 치아가 있거나 업치아가 있을 때는 씹으면 되지만은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의가 관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르게 목젖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이 구강기에 이런 것들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인두기입니다. 인두기는 씹은 음식을 목에서 식도로 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식도로 넘기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아까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입과 코의 통로를 폐쇄를 하게 되겠죠. 입과 코의 통로를 폐쇄를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연구개가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닫히게 될 것이고요. 닫히게 됨에, 과 동시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후두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두개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음식물이 이 방향으로 식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후두개 자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면서 식도로 유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식도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이렇지 않고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식도로 유도하지 못하고 기관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후두개의 역할이 식도로 들어갈 것이냐, 기관으로 들어갈 것이냐를 좌우해주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두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삼키기까지의 속도가 너무 늦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질식의 우려가 없는지도 동일하게 봐주셔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인두기는 이제 더 이상 사실은 이런 훈련보다는 사실은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외과적인 치료를 통해서 의료적인 치료를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는 요소들이 있고 특히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 연화장애를 치료를 해주는 이런 저주파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활의학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실은 인두기의 이런 기능들을 좀 높여주는 쪽으로 치료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답으로는 이제 식도에서 위로 내려보내는 연동기죠. 연동기는 결국에는 중력에 따라서
음식물이 위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누워서 식사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연동기에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음식이 통과하지 않을 때는 식도 입구에서 예를 들면 역류하지 않은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표정을 보시면서 이런 막히는 느낌이나 아니면 역류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도 사실 마지막까지 살펴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물들이 이제 식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씩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가는 것들을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엑스레이로 들어가는 거는 너무 그림이 복잡기도 하고 너무 빨리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일러스트로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 부분이 음식물이거든요. 이제 파란 물이 들어가서 입을 열고 이제 치아를 통해서 씹어서 그리고 압축을 통해서 이제 후두개를 통해고 음식물이 파란 쪽을 통해서 이제 식도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 인후개를 통해서 식도로 들어갈지 아니면은 기도로 들어갈지를 구분해주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저희들이 그 저작부터 해서 이제 그 연화까지 삼키는 동작까지 사실은 전반적인 또 움직임들을 봤는데,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식사 과정도 중요하지만, 식사 이후에 식후 관찰 포인트도 우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후에 관찰을 해야 될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식사 섭취량이죠.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주식인 밥이나 이런 주식들과 부식, 뭐 반찬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섭취량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의 한편 뭐 이를테면 영양의 불균형적인 요소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급격하게 예전에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못 드시게 되거나 이랬을 경우는 분명히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섭취량을 통해서 이용자분들의 신체 상황들을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떤 것들을 남겼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분이 좋아하시는 음식들, 싫어하는 음식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맞는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후 상태를 봤을 때 이제 식사 시간은 적절했는가? 그래서 너무 빠르게 우리 페이스대로 돌봄의 시간들을 제공을 한 게 아닌가라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전날 이용자분이 뭐 잘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셔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그 혼미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셨을 경우들은 당연히 식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무리하게 식사를 제공을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일어나는 시간들을 좀 늦게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식사도 나중에 제공을 하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개인의 여러 가지 바이오 상태라든가 그 건강 상태라든가 신체 상태에 따라서 식사 시간을 조절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입안이나 목 자체가 좀 건조하거나 이런 목의 그 소리, 특히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뭔가 걸린 것 같은 목소리가 되어 있지 않은지 조금 말을 걸어 보시고 소리를 내게 해 보시고 하는 것들도 식후 식사 이후에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식사를 방해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래가 또 사실은 그 많은 식사들을 방해하거나 삼킴 작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와상인 누워 계신 분들은 석션이를 통해서 이런 가래를 많이 강제적으로 빼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이런 석션이라고 하는 활동 자체가 의료 행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가래나 석션이라고 하는 흡인이라고 하는 이 그 과정 자체를 이제는 돌봄에서도 좀 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워낙 요즘에는 석션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뭐 공공연하게 사실은 병원에서는 일반 간병인들이 석션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공식적으로 또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긴 한데
근데 이제 뭐 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영역보다도 이 석션 영역은 사실은 소정의 정해진 시간에 교육만 이수하면은 이 석션을 할 수 있도록 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래나 이 석션 활동들은 또 우리가 앞으로 동물보호의 영역에 있어서도 좀 민감하긴 하지만 조금 더 개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목에 위화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목에 뭐가 걸린 것 같다는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 잘 보셔가지고 목에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식사 돌봄을 할 때, 특히 이제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 사기 초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식사 돌봄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어세스먼트하는 역할들이 필요로 한데요. 한 20가지 정도로 이제 크게 몇 가지 그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이미 이제 아까 관찰을 해야 될 관찰 포인트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 보시면은 뭐 혼자 스스로 드실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못 드신다라면은 뭐 부분적으로 보조가 필요한지, 전부 다 전체적인 보조가 필요한지, 아니면은 음식이 왔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지, 이런 역할들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못 먹을 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상한 음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 사실 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어르신들 중에는 음식을 씹다 보면 잘못해서 그 젓가락이라든가 숟가락으로 이제 치아를 통해, 그러니까 씹다 보니까 그게 부딪혀서, 어, 그 치아 손상이 오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식사를 할 때 좀 조심해서 봐야 될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7번은 식사를 했던 것들 자체에 대해서 식사를 했던 걸 기억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숨이 막히거나 삼키기가 어렵지 않은지. 그래서 숨을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시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삼킴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호흡 관련도 연관된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식사를 안 하려 할 때도 있는지. 그래서 식사를 안 하려고 한다면은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이런 요소들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열 번째는 어, 다른 사람 식사를 먹을 때가 있는지. 예를 들면은 아까도 식사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식사 남아있는 잔반들을 먹거나, 사실 이거는 또 인지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가끔씩 다른 사람 식사를 드실 때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번째는 뭐 흘릴 때, 특히 이제 보통 식사하면서 그 식사를 흘리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그 구강 내의 입술의 힘이라든가 아니면 혀의 힘, 이런 것들이 삼키지 못하고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구강 내의 그 기능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 상태가 나쁘지 않은지, 뭐 자세가 있죠? 그 포지션이나 이런 게 누워있는 자세라든가 자세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아니면은 침대 위치,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고, 휠체어 위치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자세, 그 다음에 동작, 그 다음에 뭐 식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떤 것을 드시는지, 먹을 수 있는 거냐, 좋아하는 게 뭐냐, 싫어하는 게 뭐냐, 매번 남기는 게 뭐냐, 식사에 대한 특성들도 보셔야 되고, 먹는 방법, 그다음에 양,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식사하시고 난 이후에 체중 변화가 있는지,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식사를 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이 빠지시는, 근감소가 진행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기분 변화, 심신의 변화가 있는지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식사와 관련돼서 이제 이용자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신체 상태들 중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부분들이, 첫 번째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비의 상태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편마비라든가 아니면 구축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어느 신체 부위에 마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그런 마비가 있는 쪽보다는 그러니까 기능이 남아있는 쪽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들. 그래서 잔존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체 기능 훈련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잃어버린 기능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연구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치매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특히 이제 식사에 있어서의 순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동작들을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매가 진행되는 상태들,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셔서 여러분도 돌보미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그 개인의 역할들이나 생활 습관들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예전에 했던 동작들을 그대로 조금 물론 뭐 이상적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치매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들은 오히려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예를 들면 생활 습관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땅에 떨어진 것을 뭐 드신다거나 아니면 남의 음식물을 남았는 것을 드신다거나 하는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미리미리 치운다거나 하는 주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은 기존에 가지고 해왔던 생활의 패턴들은 가능하면은 치매 어르신들 경우는 유지를 시켜주시는 것들이 좋고요. 더 나아가서는 식사를 드시는 것들, 식사라고 하는 것들, 음식을 물을 먹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라면은 음식을 만드는 요리의 과정들도 충분히 예를 들면은 그 환경을 만들어 드린다라면은 예를 들면 그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오히려 자기가 기존에 있던 감각들이 살아나면서 오히려 예전에 해오셨던 기능들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치매가 진행이 되면 위험하다고 뭐 칼이라든가 이런 가위라든가 위험한 도구를 못 쓰게 하고 요리를 못 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안전한 도구들을 써서 그 요리를 해왔던 부분들은 조금 더 유지를 시켜주시는 것도 좋은 돌봄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씹거나 삼키지 못하시는 연화곤란이 오시는 경우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돌봄의 방법들로는 먹기 쉬운 음식이라든가 재료를 만들어 놓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리를 할 때,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딱딱한, 예를 들면은 기존에 있는 음식의 식자재들의 특성들을 살려서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만약 잘 삼키지 못하신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그 경도라고 그러죠. 음식의 딱딱함 정도를 줄여줄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삶거나 아니면 찌는 형태의 요리들을 제공을 해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삶히기 용이하신 형태로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일본에서도 보니까 좀 최근에 재미있게 본 조리 기구 중에 하나가 어떤 요리를 넣더라도 그 경도, 딱딱함 정도를 조절해주는 조리기들이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압력을 가해서 찌는 거죠. 쪄주다 보면은 이런 음식물들의 딱딱함 정도를 많이 숙여줘서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도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기구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음식 상태라든가 크기, 그다음에 조리법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러한 연화 곤란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재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연화 장애의 경우는 이제 원래 그 해외의 경우는 언어 청각사라고 그래서 ST가 이제 많이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 언어 청각사나 언어 그 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작업치료사가 이쪽 업무를 담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치료사들을 통해서 이런 연화 훈련을 한다거나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뒤에 보여드리게 될 구강 운동들, 뭐 혀의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입안에 있는 구강 운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근력을 단련시켜주는 그런 방법들도 있긴 합니다. 이건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각이나 시력이 저하된 경우들이 온다라면은 당연히 사전에 식사 내용을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식판이라든가 숟가락이나 젓가락 위치를 설명을 한다거나 그래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아니면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생활 습관이나 동작들을 잘 관찰하셔서 그 동작의 패턴대로 가실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해 주시면은 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저희들이 이제 삼킴 장애를 보통 우리가 연화 장애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삼킴 장애, 연화 장애의 주요 증상들을 좀 보게 되면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잘 못 씹는 경우, 그다음에 삼킴 시작이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삼킨 후에 목에 이상감이나 아니면 잔류감을 느끼시는 경우들, 그다음에 코로 역류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삼킴 못해서 계속 입에만 물고 계시는 부분들, 그다음에
식사를 하시면서 자꾸 이제 침을 흘리시는 경우들. 이게 아무래도 침이라고 하는 타액이라는 게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삼켜야 되는데, 이게 아무 삼키지 못하고 이게 침을 흘리시키는 경우가 보통 이제 연하장애의 초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식사 이후에 목소리의 변화. 그래서 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음식물이 잘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갈갈한 목소리가 나온다거나 하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연하장애로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사 중간이라든가 식사 이후에 계속해서 기침을 하시거나 목매임을 호소를 하신다라면은 기존에 연하장애가 있으신 것으로 주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연하장애의 주로 원인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노화죠. 그래서 이런 혀의 근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삼킴에 관련된 근육들, 이런 것들이나 신경이나 감각기관들의 노화로 인해서 연화장애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뇌졸중이나 파킨슨, 특히 치매의 경우들이 연화장애로 발병률이 80%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뇌졸중이나 파킨슨의 경우는 근육이 뇌 마비를 동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전신 마비까지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부분 마비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마비 증상이 주로 이 저작작용 관련된 근육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발병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의 경우는 당연히 이런 기능들을 잊어버리거나 어떻게 씹어야 되는지, 어떻게 삼켜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병률이 상당히 높은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해서는 뭐 입이나 혀나 이런 볼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호흡 및 연화 반사 운동을 해서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화도 음식들을 이용을 해서 영양분을 섭취해 주시면은 이런 영양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양분을 섭취하는 데에는 조금 더 보조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연화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음식물의 형태들, 식사 형태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이런 식사들 중에는 특히 이제 삼키기 쉽도록 우리가, 형태를 만들어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화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은 적당한 점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입안에 들어가서 흩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이게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그 삼키려는 그 노력보다 먼저 사실은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그 삼킴 작용에 방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점도가 있는 것들이 좋다라는 것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두부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더 그 딱딱한 부분보다는 순두부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어 식사 형태에 조금 더 유리한 점도라고 봐줄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 보시면 밑에 가운데 보시는 요구르트 같은 경우들도 어찌 보면은 그 개인의 적약 땅에 따라서 이렇게 점도를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점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개에서 4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토롬이라고 하는 점도 증진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주로 점도를 조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점도의 등급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뒤에서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상이 균일할 것. 이 상상이라고 하는 거는 형태들이죠. 형태가 균일해서 뜨거나 아니면 숟가락으로 뜨거나 젓가락으로 들었을 때 동일한 모양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씻기 쉽고 가능하면은 뜨거운 것들보다는 차가운 게 삼키기가 용이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개인이 좋아하는 맛은 조금 더 삼키기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단 음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식사에는 좀 식사 형태로서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그 조금 더 오연하기 쉬운 것, 그러니까 잘못 삼키기 쉬운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딱딱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예시로 들어온 게 이제 그 우리가 치면 단무지 형태의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전복,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전복으로 예를 들었는데, 전복이 보통 씹고 나면은 덩어리가 작은 형태의 작은 덩어리는 남잖아요. 그리고 전복이 또 딱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딱딱한 거는 피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자르면 조각조각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어묵이라든가 아니면은 곤약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좀 피해야 할 음식들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더 점도가 있어서 전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조금 더 입안에서 묻힐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형태들의 식자재가 좋은 그 식자재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쉽게 부스러지는 음식들, 특히 이제 생야채들, 우리가 조리하지 않은 찌거나 삶거나 하지 않은 생야채들은 아무래도 입안에서 이제 잘게 잘게 흩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구운 생선도 입안에서 이제 그 생선살들이 이제 잘게 잘게 흩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제 오연을 일으키기 쉬운 요소들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찐득한 거, 이제 그 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뭐 젤리라든가 잘 삼키기 쉬운 것들과 같이 번갈아서 먹으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차 연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 뭐 드실 때 바로 떡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젤리 같은 것들을 살짝 드려가지고 살짝 삼키시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음식들을 같이 넣어드리면서 미리미리 사전에 이 들어갈 음식들을 적응을 시켜드리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차 연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방법들도 하나의 또 실제로 돌보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액체류들, 그냥 액체류를 해서 뭐 물이나 수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된장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걸쭉하게, 그래서 이제 토르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용 가루를 사용을 해서 반고체 상처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것들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얼음이라든가 뭐 삶은 달걀, 뭐 식빵, 뭐 김, 우엉 이런 것들, 그다음에 팥고물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쉽게 그러니까 그 부서지는 것들은 여러 가지 오인을 일으키기 쉽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구강 운동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시설 내에서 이용자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주로 이제 식사하시기 전에 주로 이 구강 운동을 하게 해서 가능하면은 이제 사전에 이제 그러니까 저기자 기능들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간 전에 틀어드리는 운동인데,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저희 앞에 그 강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한 번씩 따라 해보시면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식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즐거운 식사를 위해서는 구강체조를 하시는 게 좋겠죠? 구강체조는 식사 중에 목에 음식물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체조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열심히 구강체조를 해주세요. 그러면 호흡하시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등받이에서 등을 떼주세요. 바른 자세로 코로 3초간 크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5초간 내쉴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다음은 입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얼굴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술에 침을 발라보세요. 그래야 침이 생겨서 좀 더 쉽게 구강체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입술에 침을 발라주시고 입을 크게 아 하고 벌려주세요. 가능한 크게 벌려서 5초간 유지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아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이를 악 물고 입을 다물어 줍니다. 깨물 때 사용되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딱딱한 음식을 꽉 문다 생각하시고 절대로 입을 열지 마세요. 5초 유지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이번엔 입술을 내밀어 볼 거예요. 입 둘레의 근육이 강해지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우라고 목소리도 같이 내주세요. 5초 동안 유지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우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치아가 다 보이게 이라고 해보세요. 5초 유지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입술을 오므릴 거예요. 오므라이스 할 때 오입니다. 5초간 유지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오 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우리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신경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근육과 신경들을 자주 움직여 주셔야 음식을 씹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볼 운동을 하실 거예요. 볼 운동은 음식을 씹기 쉬운 위치까지 옮기는 동작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입안에 공기를 넣어 볼을 부풀려 주세요. 볼 안에 공기가 빵빵해지도록 해볼게요. 5초 유지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치아 쪽으로 볼을 압축할 겁니다. 쏙 볼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압축해 볼게요. 5초 유지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쏙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세 번째는 혀 운동을 해볼 거예요. 혓바닥 근육을 강화시켜서 음식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쉽게 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혓바닥을 앞으로 길게 에 하며 내밀어 유지할게요. 혀를 아주 길게 내밀어 보세요. 이 동작은 입이 마르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침이 많이 분비되거든요. 5초 유지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에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혓바닥으로 윗입술을 닦아주세요. 5초 동안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로 아주 깨끗이 닦아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다음은 혀를 입술 왼쪽으로 가져가 주세요. 왼쪽부터 5초 유지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오른쪽입니다. 5초 유지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혓바닥으로 아래 입술을 닦아주세요. 시간 관계상 나중에 이제 요 영상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이제 올려드리긴 할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데에는 입안에 여러 가지 근육들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사전에 운동이나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식사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주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식사 형태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사 형태들을 보게 되면 보통은 이제 보통식, 그다음에 뭐 한입식, 뭐 세김식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무스식, 믹서식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보통식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들이고요. 한입식은 이제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세김식은 이제 현저하게 저자작 기능이 저하된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생선 살 같은 경우들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만들었지만은, 이거를 시각적으로도 이게 생선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양을 조금 더 생산 모양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그 시각적인 보조 요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기능식이 떨어지는 경우도 색임식도 까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기능이 저하되면 무스식, 믹서식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계들을 맞춰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희들을 케어할 때도 이용자들 상태에 따라서 같은 식재료지만은 이렇게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내놓아야지만이 나중에 계속적으로 식사가 되지. 보통 이렇게 보통식 일반적으로 저작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한테 보통식이나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식사를 많이 못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배려를 하셔서 케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 점도 증진제에 대한 부분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수분 섭취를 하거나 아까 액체류를 드실 때 어느 정도 가능하면은 점도를 높여서 하시는 것도 필요로 한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해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런 점도 증진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점도의 농도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점도 증진제입니다. 점도 증진제는 물 같은 액체류를 이 점도 증진제를 섞어서 방고형 물질로 바꾸는 겁니다. 방고형 물질이라 그러면 좀 어렵게 느끼실 텐데 뭐 요플레나 꿀 아니면 탕수육 소스처럼 끈적끈적하게 바꾸는 게 바로 점도 증진제 역할입니다. 이 점도 증진제를 액체류에 섞게 되면 이 물 같은 이런 액체류가 점점 끈끈해져서 삼킬 때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증진제는 액체류를 드실 때 중요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점도 증진제를 타는 방법은 저와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도 증진제 사용법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처럼 종이컵에 저희가 물을 한 4분의 3 정도 따랐을 때 한 100cc라고 보거든요. 100cc에 우리 연화 점도 증진제 한 포, 이 한 포를 타게 되면 저희 병원에서 말하는 2단계 연화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100cc의 물을 준비하시고 물을 한 포 타십니다. 이렇게 다 부어오면서 타시고 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 액체 형상의 물이 이렇게 저어주면 점점 끈끈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끈끈한 유동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점성이 있는 물질로 바뀌게 되죠. 그랬을 때 한 포를 타고 이렇게 저어줍니다. 쓱쓱쓱쓱 저으면 점점 바뀝니다. 색깔은 무색, 냄새도 무치, 맛도 무밀이라고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어주실 때는 포크나 젓가락처럼 이 알갱이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런 도구를 써서 저어주는 게 훨씬 더 잘 섞입니다. 이렇게 섞으시면 지금 점점 바뀌신 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점점 끈끈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보다 조금 더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3단계 점성을 가지게 되는데 3단계 연화제 타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연화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물 100cc, 종이컵에 한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를 부으면 100cc가 되거든요. 물 100cc에 이번에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점도 증진제 반포를 탑니다. 반포를 타게 되시면 이 단계보다는 조금 더 끈적끈적한 정도가 더 약해집니다. 더 물에 가깝겠죠. 지금처럼 타시면 100cc 한 반포 정도 타게 되면은 묽은 정도는 2단계보다는 묽지만 물보다는 조금 더 끈끈한 점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았던 것처럼 2단계 연화제가 한 요플레 정도의 점성을 가진다면 3단계 연화제는 약간 토마토 주스 있죠. 토마토 주스의 점성을 가집니다. 지금처럼 떴을 때 이 정도 흘러내린 정도 보이시나요? 그래서 2단계와 3단계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00cc에 한 포를 탔던 건 지금처럼 2단계 끈끈한 정도가 훨씬 더 끈끈하죠. 점성이 더 끈끈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건 3단계 약간 훨씬 더 많이 흘러내리시죠. 이렇게 해서 2단계와 3단계는 물 100cc에 한 포를 타느냐 물 100cc에 반포를 타느냐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셨던 것처럼 이제 뭐 점도 증진제는 용어 그대로 점도를 높여주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주로 액체류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점도 증진제의 중요한 부분들이 좀 넣었던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넣게 되면은 오히려 삼킨 후에 목이 안쪽에 붙어서 점성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기관지로 흘러 들어가는 문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점도 증진제를 많이 쓰시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유제품의 경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유라든가 요구르트라든가 유산균 음료 이런 데를 점도 증제를 넣게 되면은 분리돼 전체적으로 이가 섞이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응어리져서 잘 느끼지는 못하고 맛도 사실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유제품 점도 증진제가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유제품 점도 증진제를 별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식사 연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연구들이 다 다양해질 텐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보신 것처럼 턱받이죠. 보통 우리가 침이 이제 보통 삼키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경우들이 있거나 음식물 흘리신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턱받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런 제품들은 그 주로 바닥이죠. 요 바닥에 깔고 있는 요 매트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고무 재질의 매트로 되어 있어서 요 위에 놓고 식사를 하시면은 식기가 미끄러지는 것들도 방지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제품들은 식기에 손잡이가 달려 있죠. 그래서 음식을 들고 드셔야 되는 문화에서는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식기는 주로 이제 편마비가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숟가락으로 음식물을 뜨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보통의 식기들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식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음식물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밀게 되면은 결국은 음식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형들이 많게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물 자체를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벽을 만들어줍니다. 벽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음식물을 이쪽으로 밀더라도 숟가락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조금 더 그 편밥이라든가 혼자서 식사하시는 분들 중에 팔 동작에 이런 것들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식기류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젓가락질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라면은 끝부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젓가락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숟가락을 잘 쥐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은 이 수저 부분에 닿는 부분들이 두꺼운 형태의 수저를 사용하시는 것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관절 가동 범위가 좁으셔가지고 내가 숟가락을 입안에까지 가져가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그 수저 끝부분이 휘는 형태의 제품을 사용을 하셔서 나에게 맞는 각도로 이렇게 꺾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재의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 용구들을 사용을 하셔서 가능하면은 혼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식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연구의 힘을 빌려보시는 분들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이제 식사 지원 시, 돌봄 시의 중요한 포인트들, 이 케어를 할 때 있어서의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동작 하나하나 케어 돌보는 자의 입장에서는 말을 걸면서 그다음에 식사를 하실 수 있게 그리고 잘 식사를 잘 삼키셨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용자가 원하는 페이스라든가 그다음에 먹는 어떤 반찬의 순서들 이런 것들도 원하시는 대로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용자들 당연히 돌봄자들의 손이나 옷이나 몸의 청결 상태들 또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이용자들의 위치, 특히 앉아서 식사를 제공하는 돌봄자의 위치라든가 시선, 그다음에 높이, 말, 표정 이런 것들도 다들 하나하나씩 다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식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 즐겁게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가능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러게 하지만은 혼자 하기 어려우신 경우들은 이렇게 옆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고려하시면서 케어를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 상태 아까 뭐 특히 이용자들의 경우 이제 바로 아침 식사를 할 경우는 이제 바로 식욕이 떨어지시는 경우들도 많죠. 아니면 잠이 덜 깨신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고 식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전날 제대로 수면을 못 하셨다라면은 뭐 수면 부족이 있는지 몸에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그날 기분이 어떤지 이런 상태를 확인하시고 케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먹을 때 자세라든가 테이블의 위치 의자의 높이, 그 다음에 돌봄을 하는 요양사의 위치,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셨는지 삼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제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목이 말라 있는지 입안의 상태는 어떤지에 따라서 잘 삼키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목이나 입안의 건조 상태들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삼켰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식사를 제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삼켜지는지 뭔가 확실하지 않다, 미묘하다,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될 때는 이런 목소리를 한번 내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걸걸한 목소리가 난다라면은 이런 목에 잔여물이 걸려 있다라는 거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기침을 몇 차례 반복하게 한 이후에 삼키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누워 계신 와상인 경우들이면 한쪽으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향하게 해서 이제 삼키게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물이라든가 이런 젤리 같은 경우들을 먹고 그래서 물을 드시게 하고 난 다음에 음식물을 드시게 하고 물 드시게 하고 난 다음에 음식물을 드시게 하는 그 식으로 하면서 교차하면서 이제 음식물 속도들을 조절하시는 것도 하나의 케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또 저희가 구강 케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들을 제거를 해주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쓰는 여러 가지 칫솔들도 있지만은 또 이런 스펀지 브러쉬 같은 걸 통해서 혀 밑에라든가 치아 사이라든가 잇몸 사이를 닦아내는 것들 그리고 아니면은 이런 구강용 물티슈 이런 것도 사용을 해서 손가락에 끼워서 이렇게 닦아낸다거나 아니면 치간 칫솔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구강보습제, 구강케어를 다 하시고 난 이후에도 입안이 건조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 구강 내에 습기를 줄 수 있는 보습제, 구강보습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 깊숙하게 있는 음식물들을 빼내기 위해서는 원형 브러쉬나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치바지, 그 다음에 이런 손에 잡고 감정을 막기 위한 글러브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이제 반드시 식사하시고 난 이후에 어, 구강 케어를 도와주시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겠죠. 당연히 혼자서 간단하게 양치질을 치거나 아니면 입안을 가글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 이런 용품까지는 필요가 없겠지만은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보조적인 수단으로 케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